엄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튜브 크리에이터 엄성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사무실하고 이 스튜디오는 굉장히 천국이에요. 그런데 진짜 천국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무브 투 헤븐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로 해서 나왔던 다소 낯설긴 하지만 유품정리사라는 그런 직업이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였었습니다. 이재훈 씨 그리고 탕준상 씨 등이 주연을 한 그런 드라마였었어요. 무브 투 헤븐, 천국을 향해 간다라는 건데 거기 보면 부제는 이거였었습니다.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런 유품을 정리하는 바로 그 직업이 대한민국 지금 현실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유품 정리사시고요. 유품 정리사라는 표현도 아마 이분이 만드셨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호 유품 정리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떠난 이들의 흔적을 지워주고 또 삶의 의미를 또 되새겨 주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유품정리사 김세별 대표를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무브 투 헤븐 마음에 드세요? 천국을 향해 간다는 거? 네,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렇죠. 네, 현실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유품정리사라는 게 사실 낯설긴 해요. 네, 어떤 네. 직업이에요? 유품정리사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사용하시던 그런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유족을 대신해서 정리하고 뭐 배송도 해드리고 폐기까지 해드리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일이고 그런 어허. 일들을 대행해서 하는 게 유품정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품정리사하고 장례지도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장례지도사는 보통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 입관을 해드리는 예.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게 어르신들 표현으로 하면 이게 예전 표현으로는 장의사라는 그렇죠. 표현을 장의사죠. 예. 네. 유품정리사는 이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남겨진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는 어떻게 보면은 장례 절차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네네. 유품정리사는 남겨져 있는 그분의 흔적이라든가 그 집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네, 맞습니다. 유품정리사라는 이 단어, 이 표현 이게 김세별 대표님이 처음 제가 처음 만든 단어는 아니고 네. 처음에는 특수청소부라고 해서 특수청소부요?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장례지도사 생활을 12년을 했는데요. 아, 장례 지도사도 네, 하셨어요? 그 생활을 해오다가 예. 특수청소가 필요한 상황에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예. 네, 한 번은 장례를 치르시고 나가셨던 유가족분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자리를 좀 치우고 싶은데 난 도저히 못하겠다. 왜 아. 그러냐면 평소 약주를 많이 드시던 아버님께서 예. 그 돌아가셨는데 각혈을 많이 하고 돌아가셨죠. 피를. 그러니까 홀로 아버님을 모시고 사시는 따님이셨는데 예.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께서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신 거죠. 예. 그래서 장례를 3일장을 치르게 되고 장례가 끝난 후에 이제 집을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냄새도 날 거고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힘들다고. 그래서 시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찾아온 거죠. 장례식장으로. 그래서 도움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도움을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예, 이런 예. 일이 직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거의 1세대 유품정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제가 1세대라고 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원래는 특수청소라는 걸로 시작이 됐지만 그렇죠. 장례 지도를 하시면서 이게 유품정리사라는 네. 그런 전문적인 상황으로 네네, 그렇죠.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유품정리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예. 보통 주로 고독사나
자살, 살인 사건 현장에 특수 청소를 하고 어.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아, 좀 특수한 상황들. 그렇죠. 그럼 뭐 범죄 현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범죄 현장 정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법무부하고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네.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는 현장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는 살인 사건 현장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랬었죠. 이게 의뢰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물리적인 뭐 환경들 때문에 네. 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유족들 입장에선 다시 그걸 떠올리기 싫어서 맞습니다. 아... 제2의 트라우마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아무래도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타인의 손을 빌려서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물론 모든 현장들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번 바뀌긴 하는데 뭐 최근에는 뭐 기억에 남는 현장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굶어서 돌아가셨던 분이 계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최근에요? 그럼요. 이 죽음의 형태라는 게요. 매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게 항상 그런 죽음이 비슷하질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굶어서 죽었다고 하면 야 거짓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굶어서 죽었어요. 그분은. 아니 2025년 네. 아니 뭐 몇 년이라고 해봐야 2020년 이후일 건데요.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불과 작년 가을 일인데 이분의 집에서는요. 정말 쌀 한 톨도 없었고요. 예. 냉장고에서는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싱크대에 이 그 컵라면들을 그 용기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다 엎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깔끔하셨군요. 것들로 봤을 때 평소에 이분이 드시고 산 거는 컵라면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참. 네. 그래서 이분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2024년이란 말씀이시네요. 그거는요. 그럼요. 동네 분들도 이미 저희가 일을 하러 가면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거든요. 요즘 직장도 안 다니면서 집에서 계속 있었는데 뭘 먹고 살았나 모르겠다면서 그게 궁금하대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굶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지. 우리가 봐도 그렇더래요. 그래서 어허. 코로나 이후로 모든 어떤 그 몸으로 노동자 계층의 그런 직업군들이 많이 붕괴가 됐어요. 그런 회사들도 많이 폐업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취직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게 되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와가지고 아침에 동네에서 담배꽁초를 줍고 뭐 겨울에 눈을 쓸고 그렇게 해서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계속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 새벽 일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너 직장을 그만뒀냐?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그만뒀고 아니 젊은 사람이 그렇게 계속 집에서 있을 일은 아니고 직장을 구해야지. 구하고는 있는데 뭐 여의치가 않네요. 야 그러면 어떻게 집에 먹을 거는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 뭐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나이가 너무 젊어서 뭐 이렇게 도움을 딱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어머.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동네 분들이 해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굶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고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요? 그럼요. 요즘 세상에 배가 고픈데 밥 좀 달라고 옆집에 문을 어떻게 두드려요? 그 얘기를 어떻게 안 열어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뭐 있는 돈들 다 해가지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이렇게 때우고 그리고 마치 본인이 죽을 거를 예상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 우리 포스트잇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로 해서 책상은 뭐 버려주세요. 그리고 에어컨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집주인 겁니다. 이런 걸 다 붙여놓으셨어요. 이미 그거를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분이 과연 그런 걸 붙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자기의 죽음을 그러니까 이미 예견을 그럼요. 하시고 그 컵라면 용기까지도 다 씻어서 엎어놓을 정도니까
이 그분의 성격이 되게 가늠이 가요. 네. 얼마나 깔끔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제 거고 이건 집주인 거니까 네네. 집주인 걸 제가 마음대로 이거 훼손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그걸 다 정리를 일일이. 그럼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이렇게 뭐 그전에 뭐 송파 모녀 예, 세모녀. 네, 예. 그런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아니 그런 근데 일들은. 2024년에 그럼요. 복지의 사각지대가 이렇게 굶어 죽을 정도까지 있을까라는 게 사실 믿겨지지 않는데 지금 믿겨지지 현실을 않죠. 본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고독사 예방법이 2020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아, 법이 있어요. 네, 고독사 예방법이 19년도에 제정이 돼서 20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통계 조사를 발표를 하고 예. 뭐 국민들에게 이제 뭐 담화문도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예방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현재. 아, 네. 법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요. 아, 그래서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고 예산 예.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관련 기관에서 계시는 뭐 복지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시고 네. 복지재단도 있고 네, 예. 거기서도 이제 가장 어렵게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인력이 워낙 적어요. 사회복지 쪽 그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막 과로사 하시고 그분들도 네, 굉장히 힘드세요. 예, 맞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많지만 그걸 네. 또 담당하시고 하시는 맞아요. 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드신 네네, 상황들. 맞습니다. 예산은 이런 데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돈이나 금부치 같은 귀중품 뭐 이런 거 귀한 것들 갑자기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못 보셨어요? 그런 경우들 많이 봤죠. 많이 봤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항상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귀금속이 나오는 집들은요, 예. 대부분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르신분들 집에서 그런 게 주로 나와요. 장판 밑에 옛날에 돈 뭐 이렇게 국권 막 나오고 그런 얘기 아, 드라마 같은데 봤잖아요. 근데 장판 밑에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예, 장판 밑에서 그런 거를 발견해 본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예. 근데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돈이 다 부스러졌어요. 아, 그럼 못 써요. 네. 그래서 버려진 상황을 한 번 봤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왜 침대 매트리스 밑에 보면 검은색 구멍이 나 있는 판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판 밑에 이렇게 약간 꽃갈 모양의 발들이 이렇게 꼽아져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본인의 귀금속을 이렇게 넣어놓고 두루마리 휴지로 이렇게 막아 놓으셨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분해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 그게 발견이 됐거든요. 예, 예.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이 괜히 집에 이렇게 값진 물건들이 있으면 내가 어떤 정부로부터 복지 서비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그럼요. 또 하나는 그리고 그 도둑을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당해보셨던 세대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거를 숨겨놓으시는 경우들. 이른바 좀도둑들은 큰 집에 부잣집에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잘 못 사는 집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발견해 본 경우들. 그리고 본인의 수의를 예전에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속설 때문에 수의를 미리 장만해 놓으신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 예, 예. 수의 안에다가 이렇게 그 수표로 돈을 찾아가지고 넣어놓고 한 4천만 원 넣어놓고 예?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우와. 그것도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왜 그랬냐면 유품 정리를 의뢰하셨던 유가족분이 어머니가 돈이 있을 텐데 예, 예. 수급자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통장에 있는 돈들을 다 현금으로 갖고 현금으로 계셨구나. 찾아서 가지고 계셨는데 그 돈을 못 찾았다고 예. 그렇게 찾으셨는데 이게 수위가 있네요. 그건 버리세요. 이미 뭐 장례 다 치렀는데 예. 그건 버리셔야지. 그 놔두면 뭐 할 겁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궁금해서 수위를 이제 오픈을 해서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지? 예. 이건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떠들다 보니까 그 버선에 네 돈을 그 수표를 넣어놓으셨더라고요. 4천만 원이나요? 네.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게 4천만 원짜리 수표가 거기 있고 유가족분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예. 여기 수위가 여기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버리라 그랬었는데 유가족이 네 깜짝 놀라시면서 빨리 주세요 그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 안 계시고요.
이렇게 건네드렸죠. 다행히도 주인을 안 그랬으면 찾을 수 4천만 원이 버려지는 것들이 아마 제 볼 때는 그래도 한 몇 번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숨겨놓으시면 예. 저희도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면 버려질 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꼼꼼히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야, 미처 사실은 웬만히 그 유족분들도 네네. 그런 상황들을 짐작했으니까 웬만한 건 다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런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기 전에 대부분 유가족 분들이 오셔가지고 먼저 다 찾으세요. 장롱의 이불들도 싹 예. 꺼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벌려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유품 정리를 진행을 할 때 보면 마치 집안이 도둑 든 것처럼 예. 서랍장도 다 이렇게 쏟아 부어 놓으시니까 아,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귀중품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우연찮게 찾아드리면 유가족분들이 뭐 성공보수 같은 걸 좀 주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래요? 당연히 찾아드려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아,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누가 어떻게 믿고 일을 의뢰를 그렇죠. 하겠습니까? 사실 죽음을 두고 네. 신뢰를 해서 네네네. 맡기는 것들이니까 혹시 전혀 내가 한 20년 이 일을 하신 거죠? 네, 올해 19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엄청난 노하우가 쌓이셨을 텐데도 혹시 내가 예상하거나 상상 밖에 무슨 물건이나 어떤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뭐 많죠, 그런 거야. 많다고요? 네. 20년 가까이 그 일을 해오셨는데도요? 네, 뭐 집에서 총기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총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진짜 실물 칼이 나오는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본인이 아끼는 애장품들이 좀 종종 발견이 되죠. 야, 총칼 같은 네. 게 그거는 사실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맞아요. 관공서에 네, 신고가 없이 가지고 계셨던 총이에요. 불법 무기를 갖고 네. 계셨던 맞아요. 분이시지만 그리고 뭐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사용하던 대검들, 네, 그런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야, 네. 그거는 그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상상을 못 하죠. 그런 물건들이. 가족분들도 유가족분들도 그러면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걸 전달을 해드리고 아마 신고를 하시던지 예. 파출소에 반납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고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오는 거죠. 야.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유서 아니면 고인이 남긴 메모 이런 것들이 유가족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종 있죠.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예.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 특징이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나 봐요. 항상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그분들 특징이 집에서 TV를 거의 24시간 켜놓는다든지 사람의 예.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외로움을 달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메모를 자꾸 적어 놓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메모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메시지 마치 누군가 그 메모를 봐주길 바라는 것처럼 그런 것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자살 현장에서 저희가 보통 유서를 발견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예. 왜 그러냐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먼저 발견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유족들이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유서를 작성을 했다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수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구겨서 버린 쓰레기통에 거. 버려요. 예. 그러면 쓰레기통이나 이런 쓰레기 봉지를 정리를 하다가 그런 유서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최종본이 아니고 중간에 만들었던 것들이 네, 맞아요. 이 메모나 유서들 뭐 최종본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유족한테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유서는. 아니 그냥 언뜻 느끼기에는 네. 그래도 고인의 굉장히 흔적들이 남은 거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소중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다니는 현장의 자살이 대부분은요. 어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유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한 글들이지 이게 내가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은 이미 SNS나 문자로
지인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문자로 이렇게 유서들을 보내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예. 보통 내가 빨리 발견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종이에 유서 글씨로 남기시는 경우들인데 대부분이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아. 참 그러면은 그거는 보여주기도 민망할 상황들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품정리사가 그런 유서들을 뭐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바로 이제 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전달이 잘못돼서 결국은 이렇게 가족분들 중에 또 다른 분이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예? 또 그러니까 왜 힘들게 자식을 이렇게 대학교까지 보내고 키우셨던 부모님인데 예. 군대를 다녀와서도 취직을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으니까 야 이 자식아 너는 이렇게 빨리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대학교까지 나온 놈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닐 때냐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예. 아버지가. 근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요즘 너무 속이 상하고 취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보면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대학교까지 나와서 이런 공부를 했던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그런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이에 좀 집에서 있고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지금도 얹혀 사는 상황이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그날 술 한잔 마시고 들어왔는데 예. 아버지께서 또 하필 그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서로 언쟁이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너무 이제 속상한 나머지 뺨을 한 대 때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날 이제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유서를 전달을 제가 잘못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딱 1년 후에 그 아들이 죽었던 그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유서를 전달해 주지 않았더라면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그런 일이 한 번 더 몇 년 후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 유서를 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리운 아들로 남게 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같이 아들 따라서 가게 하는 게 맞겠냐라는 걸 판단을 했어요. 누가 보면은 네가 뭔데 그런 판단을 네가 하냐고 할 수는 있는데 예. 사실은 저를 위해서 그랬어요. 제가 또 어.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아서 예. 전달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다면 진짜 그러면은 네. 트라우마가 김세별 대표도 이게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들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요즘 최근 들어서는 취직 문제 때문에도 많이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 입장으로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고 충고를 해주지만 우리 자식들이 그 얘기를 곧대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잖아요. 예. 아버지가 살던 세대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충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잔소리로만 느껴지다 보니까 뭐 자꾸 이제 부딪히는 상황에서 또 그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온갖 욕설 그냥 뭐 아버지 때문에 나는 죽는다는 식의 그런 유서들을 발견을 하게 됐죠. 근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그 당시에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서로 언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요. 가족이라도. 아들의 진짜 죽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품 정리를 하면서 그 아들의 옷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들고 나가는데 저희 다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들 이름을 외치면서 울어요. 진짜 그렇죠. 그분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아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거기에 그 유서를 또 어떻게 드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또 있었을 경우에 저는 그 유서를 없앴어요. 제가. 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 명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네,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셨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그만큼 사실 죽음 앞에 저희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누구도 죽음을 준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어려운 선택을 계속 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진짜. 그렇죠. 어려운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 그리고 또 감사한 직업군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또 눈에 또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네요. 좀 이게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뭐 감정이입이 또 유독 더 잘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네. 본인이 김세별 대표가 직접 경험하신 일이니까 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네. 그 상황들을 직접 겪었으니까 또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닌데도 내가 만들어 버린 경우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됐었어요. 아, 맞아요. 참. 이 유품 정리를 하시다 보면요. 유가족들도 사실 여러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막 엄청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예. 돌아가신 고인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분들이죠. 아. 정말로. 그리고 화가 나 계신 분들은요, 고인분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 본인들이 요구한 부분을 저희가 만족시켜드리지 못했을 때, 그 이제 화들이 또 많이 나시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길래 그걸 다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미 유품을 찾아서 정리를 해봤지만 본인들이 찾는 귀중품들이 안 나왔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번 정리하는 동안 나오면 전달을 해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찾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너희들이 가져간 게 아니냐라는 아니, 상황까지 가버렸죠. 그런 의심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좀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어찌어찌 해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게 나왔어요. 아, 또 나중에.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화가 왔어요. 예, 상담 예. 전화가 우리 세입자가 돌아가셨는데 한 2주 만에 발견이 됐다. 근데 아,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마철에 돌아가시게 되면요. 예. 세균 번식이 빠르죠. 빠르다 예, 보니까 예.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냄새도 굉장히 심해요. 냄새라는 게 보면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 그럼요. 온도가 높을 때 예.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어떤 분은 이사를 나가셨고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 경찰이 유족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현장 정리는 하지 마라라고 얘기가 됐는데 벌써 오늘이 3일째인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신 자리만 청소를 하고 예. 나머지 짐은 건들지 않고 놔두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허락을 받으시죠. 그랬더니 예. 허락을 받았다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를 해달라고 얘기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날 하필 유족이 들이닥친 거예요. 아, 당신들 누구냐고. 이거 내 동생 집인데 예, 예. 돌아가신 분이 그때 63살이셨고요. 그 형제간 분들이 뭐 80이 넘은 분들이 한 4분 정도 오시고 아, 고령이시구나. 이런 정도 되신 예, 거예요. 예, 예. 우리 막내라고 그러시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막내 집인데 그리고 우리 막내가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애고 예. 쓰지도 않으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 그 지문서도 이렇게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된대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만저만해서 집주인이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았으니까 나가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찾는데 못 찾았어요. 찾다가 네. 그래서 이걸 못 찾았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니 저희는 못 봤습니다. 예. 우리 동생의 이부자리는 어딨냐?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흠뻑 젖어서 비닐을 3겹씩이나 싸가지고 저희가 트럭에 실었습니다. 예, 예. 그걸 이제 칼로 다 찢어서 다 해집죠. 그 아, 안에 있었나 하고. 예, 예, 근데 예. 그게 안 나오고요. 아,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라고 정리가 끝날 때 예.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장롱 밑에 넣어져 있으면 장롱을 끄집어내야 그걸 확인도 할 수가 그렇죠, 그렇죠. 있고 뭐 침대도 뭐, 뭐 분해해 봐야 그렇죠. 되고 뭐. 그런데 그걸 못 찾고 결국엔 벽에 걸려 있는 그 액자 2개, 예. 영정사진 같은 그것만 2개만 덩그러니 유품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허, 그랬더니 예.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인데 이미 돌아가신 지 30년도 더 됐대요. 버리래요. 예. 그래서 아유 사진이라도 빼서 태워드리지 그걸 또 버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길래 제가 그럼 빼드릴 테니까 예, 예. 사진이라도 따로 태워드리라고 그러면서 액자에서 그럼 풀렀더니 분해를 하신 네. 거예요. 거기 이제 돈이 그 스티로폴로 원래 옛날 액자 예, 눌러놓잖아요. 눌러놓죠. 잘라가지고 5만 원권 500만 원 하고요. 예, 아우 마 네. 두꺼운데 그러면은 네네. 이만큼인데. 아파트 집문서가 2개 있더라고요. 본인 집이 있으면서도 본인은 다른 집에 새 들어서 사셨던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걸 거기서 찾아서 드린 적도 있어요. 부모님 그 영정 사진에다가 넣어놨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가족분들은 유가족분들은 다른 데서 안 나오니까 그걸 버려요. 그거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그 사진이라도 가지시죠. 네, 해서 그걸 분해해 드렸더니 거기에 떡. 네네. 그분들은 감사해 하시던가요? 바로 택시 타고 가셨습니다. 네? 본인들이 화낸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제 상황이 야, 언성이 정말 높이 올라갔거든요. 이 자식들이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겠냐고.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사람 도둑놈 취급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진짜 못 봤다니까요. 저희는 이러고. 그래서 무슨 말까지 오갔냐면 예. 경찰서 가서 따지자는 말까지 나온 상황에 예. 그게 나오니까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야, 바로 가셨어요. 그분들은. 이건 뭐 네. 매번이 드라마인데요, 이거? 가끔 비애감이 드실 때도 있겠어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고독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요. 이렇게 가족 간의 분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유가족분이 나중에 나타나시더라도 보면 뭐 5년간 연락을 안 했습니다. 10년간 연락을 안 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화들이 많이 나 있는 상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뭐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를 본인들은 안 하고 살았고 그리고 이런 처참한 상황이 돼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장례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집 청소 비용도 나오다 보니까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저희를 이제 뭐 대화를 하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좀 사람이라 좀 기분이 언짢고 그러면 그렇죠. 아휴 뭐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일을 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들죠. 그분들도 참 근데 황당한 게 2주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나 그 가족분한테 연락을 안 하셨으니까 돌아가신지 모르고 있다가 그 냄새와 그런 상황에 의해서 밝혀진 사망 사실이 네네. 그래 놓고 와서는 평소에 우리 동생은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고 그렇죠. 집문서 있고 이건 또 기억을 하시네요. 네 그분들이 아. 그 본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게 한 2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후로 동생을 안 보고 살았대요. 야, 한 성격들 하시는 분들이라 또 이렇게 보면 한번 틀어지면 얼굴 안 보고 사시는 경우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도 네. 현금만 가지고 계신 거는 기억을 하셨던 거네요. 아파트 문서도 있다라는 걸 또 알고 계셨고. 네. 아휴, 참 돈 앞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엊그저께 저희 조선일보가 네. 사형 관련한 기사를 쓰면서 아직 네. 사형되지 않은 사형수들 얘기를 하면서 국내 최고령 사형수 얘기를 썼었어요.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의 이 범인 장본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이런 사건을 일으켰고 아직 사형당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했는데 오늘 딱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뒤늦게 이분이 옥중에서 사망했대요. 교도소에서 사망한 거예요. 네네. 혹시 유품 정리를 교도소에서 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교도소에서 다녀오셨던 분이 고독사로 사망하셔서 유품 정리를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평생 못 나올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분의 집에 그 방을 유품 정리를 해본 적은 있고 그런 경험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말하면 유품은 아니고 그렇죠. 고인이 될 수 있을 경우가 높으니까 네, 그냥 그걸 짐을 먼저 정리해 달라. 그렇죠. 아, 선행 정리 의뢰도 있군요. 그럼요. 그게 이제 그 정신질환을 앓던 친형이 본인의 어머님을 이렇게 폭행으로 해가지고 사망케 해서
아마 못 나올 것 같고 아이고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뭐 또 남겨진 가족들은 화가 많이 나 있고 언짢은 예. 상황이다 보니까 짐을 다 빼라.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는 경우들. 친족 살인이 일어났고 네, 물론 질환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친족 살인이기 때문에 감옥을 몇십 년 가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결국 출감이 네, 어려울 거니까 네, 네, 그 집을 정리해 달라. 네, 그렇죠. 야, 정말 특이한 사연들을 많이 겪으시네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연들을요. 그리고 교도소를 갔다 온 그러니까 범죄 전력자를 그렇죠. 이렇게 네,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 정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도소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그런 형 집행을 받았다는 그런 증명서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게. 그래요? 네. 저 그래서 같으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제출을 해야 돼서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나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의 집을 보면 무슨 죄로 몇 년형을 받고 어디 교도소에서 어디로 또 이감이 됐고 그런 증명서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집에 항상. 아. 네. 어디 취직을 할 때도 그런 걸 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 그래서 그걸 집에 항상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유품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그게 나온다라는. 네네. 어. 맞아요. 저도 그 경우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게 네. 일반적인 경우인지는 상상을 안 갑니다. 네. 범죄 기록 증명서를 항상 갖고 계시다는 네,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어. 보면 정리를 하다 보면 아유, 또 나쁜 일 많이 하셨네.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서는 착하게 지내세요라고 얘기도 하고 막. 아니 형의 죽음을 맞아서 동생분이 짜증을 냈는데 동생분의 그 집에서 통장이 발견되니까 자네근요 이렇게 물어본 사연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런 적이 자네근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얼마 들어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딱 그것만 보고 뭐 놀라실 거는 아니고 예. 그게 그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홀로 된 어머님을 그 형님이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그 당시 아버님 유산을 좀 전액 다 상속받아서 가지고 계시고 그걸로 생활을 해 오셨는데 예. 그게 뭐 돈이 얼마가 남았나 있었으면 그게 궁금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유산 상속을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대가로 뭐 네, 대가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그냥 다 형한테 그 유산을 다 드렸는데 상속을 다 했는데 네, 얼마 남아 있는지. 네네.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고 보니까 이제 또 돌아가신 고인분이 일기를 많이 써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유품 정리를 의뢰하셨던 그 동생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기억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 돈을 좀 일부 좀 빌려달라, 차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 그 돌아가신 고인분이 안 빌려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때부터 좀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예. 좀 그랬던 상황이라 또 그렇게까지 물어보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찾아드렸어요. 네, 찾아드렸어요. 좋아하세요? 뭐 다행이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장례 비용도 워낙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 어. 보통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비용 발생이 굉장히 심해요. 어떤 그러다 게요? 이 유품 정리를 하면요? 특수 그러니까 고독사로 돌아가시거나 한참 만에 돌아가시고 한참 만에 발견되신 현장의 유품 정리를 저희는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뭐 특수적인 게 있나 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조회나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상조회나 장례식장에서 무료로 운구를 해주시고 아 예. 뭐 그러는데 뭐 이런 현장에 이렇게 처참하게 발견된 경우는 좀 아무래도 이송비도 많이 발생이 되죠. 아, 그걸 별도로 또 네. 비용 청구를 하는군요. 그거는 별도로 청구가 되죠. 그래서 그런 시신들은 아무리 이렇게 비닐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차에
못이지만 예.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이 부패가 되면 몸이 불어요. 그래서 일반 관도 쓰지 못하고 좀 더 큰 관을 써야 되고 아. 그런 시신을 입관을 할 때도 특수 입관 수수료를 받게 되죠. 아. 네. 그러니까 비용 발생이 더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사망 진단서도 뭐 10만 원, 15만 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예. 뭐 한 50만 원씩 받으니까. 아,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법의학 박사님들이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예. 검안을 하시고 그런 사체 검안서를 발급을 하니까 아, 참.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그러네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아니, 미신 씨은 집주인이 섬뜩한 의뢰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뭐 그렇죠. 그런 적이 있는데 왜 이제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리고 뭐가 불안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싶을 때 이렇게 귀신을 볼 줄 아는 분들에게 가서 그런 보살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들이 보면 예전에는 뭐 다들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돌아가시고 집에서 장례도 치르고 그랬었던 시절이었는데 다 예. 그렇게 살았는데 마치 우리 세입자가 이렇게 해서 죽어가지고 한참 만에 발견돼서 이게 나한테도 무슨 영향이 있고 재수가 없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저기를 이제 점을 보고 왔는데 예. 당신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집에 한 발자국이라도 아, 이거 그러면은- 품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집주인분이 이제 저희한테 유품 정리를 의뢰를 했고 가족이 없는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예. 정리를 해달라 의뢰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집에 그 벽지를 하려고 하니까는 못을 빼야 되니까 못을 좀 다 빼놓으라는 부탁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 도배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은 못 들어가니까 예. 네, 이렇게 못을 빼달라 뭐 그런 아, 식으로 대신 네. 나는 못 들어가니까. 네.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고인 입간을 할 때도 보면 띠가 뭐 상충살이라 서로 아, 미신 또 지키는 사람들은 네, 또 그거 그런 게 또- 있으니까. 네, 안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식인 거죠. 야, 별 경우가 또 다 있군요. 그렇죠. 그 엄티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세별 대표도 유튜브를 하시죠? 아, 네,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유튜브도 찾아서 이렇게 또 기간에 또 에피소드들 또 앞으로의 얘기들도 이렇게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같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특이한 사연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뭐 미친 개 아들에게 질려버렸다. 그래서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네, 하시던데요. 어떤 거죠? 그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 엄마가 극단 선택을 한 뒤에 5년 뒤에 생긴 일이라는 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신 적이 있으셨어요. 미친 개 아들에게 질려버렸다. 뭐 이런. 아, 네, 생각났습니다. 아, 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거예요? 거를 2번을 경험을 했어요. 2번이나요? 네.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몰랐던 게 아이가 이제 커서 나보다 힘이 더 세졌을 때 아이가 이제 나를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모든 걸 통제를 하고 아들이요?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런 꼴도 못 보고 예. 뭐를 하더라도 그런 게 다 불만이고 그래서 어머니를 계속 통제를 하는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미 걱정들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들한테 죽게 생겼다고 얼른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예. 그런데도 경찰이 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폭행이 이루어지니까 아이고야. 그런 계속적인 욕설과 잔소리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노이로제가 걸려서 항상 동네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곧 죽을 것 같다고 못 살 것 같다고. 본인의 진짜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셨던 거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며칠 후에 이분이 다른 건물에 가서
그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예. 어머님께서. 아이고야.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죠. 근데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아이고. 네, 따로 참. 떼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없고 아유. 네, 암 투병하던 노모가 그리운 아들도 어, 밀어내야만 했었다. 뭐 이런 또 사연도 소개를 해주신 적이 아, 있으세요. 네, 잠깐만요. 예전 이제 글들이니까 아, 사연들이니까 네, 아마 네, 네, 워낙 또 20년 동안 해오신 일이니까 다양한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그래요. 요 제목만 보고는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워낙 사연을 네, 많이들 기고를 해주셨었어요. 네, 네, 사실 김 대표님께서 워낙 많은 일들을 겪으셨었으니까 혹시 그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뭐 남편 사진은 꼭 버려주세요 해서 지옥에서도 아이들을 챙겼던 엄마 뭐 이런 아, 얘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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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셨고. 맞아요. 그거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원래 평소에 손찌검이 나쁜 남편이 결국은 그 그분이 교도소를 가요. 교도소를 갔는데 예. 이게 부인이 이제 그 이후로 이혼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혼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 남편이 결국은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출소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출소를 해서 너가 말이야 내가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면회도 한 번 안 오고 살판 났다 그러면서 출소한 그날부터 폭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두 부부 사이의 일보다는 자식들이 너무 힘든 걸 겪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걸 또 싸우면. 네. 보고 막 느껴야 그러다 보니까 되니까. 이게 내가 죽더라도 잘못되더라도 아이들은 좀 고통을 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부인 이제 칼로 예, 출소한 남편을 찌르고 사망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며칠 있다가 현장 검증이 이루어진 날 저희랑 그분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포승줄에 묵힌 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예, 그래서 예. 아이들끼리 살게 될 텐데 아이들이 살 집이니까 정리 좀 깨끗이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남편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들은 다 찾아서 정리 좀 해달라고. 그걸 아. 울면서 그때 포승줄에 묵힌 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다 해드렸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네, 아. 앞서 2024년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충격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한이졌으면 애 아빠지만 애들이 그 아빠 사진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마지막 그 잡혀가는 순간에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네, 네, 참. 근데 변으로 도부해된 노모의 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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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평 옥탑방에서 이런 죽음을 또 맞이했던 일들, 이게 사실 남의 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고령 사회가 되면서 여러 또 질병 특히 치매나 뭐 이런 것들이 네. 많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떤 일이었어요? 이제 물론 지금이야 노인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일들이 없겠지만 불과 제가 장례지도사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럼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치매가 오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너무 그게 해결 방안이 없다 보니까 따로 어디 방에 가둬놓고 사육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세요. 모셨다기보다는 그냥 방치했다는 그렇죠. 표현이 더 적실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방치라는 표현도 참 고급진 거죠. 그거는 그냥 그러네요. 가둬놓고 사육한 거예요. 아, 결국 그거는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냄새가 나는 걸 싫어하는 줄 아니까 치매가 오셨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꾸 벽에
그걸 다 발라놓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못 들어오게 자꾸 그걸 똥을 발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님 얘기로는. 예. 그랬는데 결국은 전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서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모시고 나왔을 때 예. 너무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게요? 왜 이렇게까지 해놓고 살았지? 이거는 거의 살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게. 아, 네. 그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인권이라는 게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의 사육 같은 상황이었어요. 집에만 부모님인데. 있는 것뿐이지 예.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육장과 뭐가 다를까?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셨던 부모님한테 이렇게 방치하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내가 유품 정리를 하러 왔고 이걸 정리하러 왔긴 하지만 사실 감정을 최대한 절제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일을 하실 때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상황들을 보면 진짜 참담하다라는 표현이군요. 그럼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요? 네.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거를 다잡게 되니까. 반면교사로.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했다는 게 너무 항상 배우는 것 같고 제 삶이 오히려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또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혹시 네. 김세별 대표에게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죽음이 있죠. 있습니까? 그럼요. 행복한 죽음이 저는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니는 그런 유품 정리 현장은요. 행복한 죽음들이 없었어요. 그런 행복한 이 죽음의 현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게 보입니까? 그렇죠. 이분이 자식들하고 유대 관계가 좋고 항상 내 시간을 할애해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유족들은요. 고독사로 돌아가시질 않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술자리 많이 가지면서 가족들과의 추억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세요. 어느 상황들이 요즘 발생이 많이 되냐면 생물학적으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님이 맞지만 예. 우리는 혼자 컸다. 예? 우리는 혼자 컸다. 우리를 뭐 이렇게 제대로 키워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걸 책임질 수가 없다. 장례도 난 치르지 않을 거고 집 정리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해야 될 일들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가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말이 많다고요? 많아요. 요즘 굉장히 많아요. 아니, 아주 참나. 정말 심각한 정도.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무용고 사망자 처리를 할 때 예산들이 집행이 되거든요. 예. 그런 예산들이라는 게 보면 항상 남아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반환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한 8월 달이면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돼 버린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어이구야. 네. 그래서 그 정도예요, 지금. 가족이 있지만 예. 결국은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거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용고 시신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런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내가 가족과의 추억을 얼마나 많이 공유를 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그런 행복한 죽음의 척도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음의 질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군요. 많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집안을 너무 소홀히 그냥 뭐 이렇게 돌본다고 하면 아버지로서의 뭐 역할이라는 게 보면 돈 벌어오는 게 밖에 더 있냐? 내가 지금까지 내 돈으로 너네 먹여 살렸는데 라고 하면 예. 사실은 행복한 죽음을 맞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럼 김세별 대표가 생각하시는 불행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뭐 그런 행복한 죽음의 반대가 불행한 죽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죽음을 너무 많이 보신 거죠? 네, 지금 제가 다니는 현장의 대부분은 불행한 죽음이에요. 예. 가족들에게도 외면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분들. 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로또 복권에 당첨되셨던 고인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농협에서 발급된 이렇게 그
그 돈 찾아갔다는 증서가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받아왔지라고 봤는데 당첨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말로만 듣던 그 로또 당첨금. 네. 근데 그 로또가 당첨이 됐음에도 왜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까? 결국은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당첨금으로 예. 또 다른 로또를 매주 한 200만 원어치씩 사고 경마를 하고 예. 그런 관련된 뭐 스포츠 토토들 그런 곳에 돈을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런 돈이 있으면 그 자식들 좀 먹고 살게끔 도움도 좀 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예. 그 자제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대표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 이건 우리 아버지 아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예. 나는 아버지한테 아무 도움도 못 받았고 아버지가 우리를 키워준 적도 없다. 다 우리 어머니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를 키웠지. 우와. 그냥 서류에만 그냥 아버지로 등록이 돼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분이 행복한 죽음이었을까? 또 행복한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또가 됐는데도 그럼요. 연금 복권에 당첨되신 분도 만나보기도 했고 연금 복권 당첨을 많이 보셨네. 그렇게 2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돌아가신 분들과의 만남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사연들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야, 그럼 로또에 됐다면은 최소 10억대 이상 되는 현금을 받으셨을 건데 아니 5억 2등. 2등이요? 네, 6,500만 원이더라고요. 6,500. 네, 이것도 엄청 큰 그게 큰 현금이잖아요. 세금 떼고도 6,500만 원을 갔는데 큰 돈이에요. 그걸 또 다시 복권을 사고 뭐 또 다른 배팅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다 탕진을 하신 건가 보네요. 네, 네, 맞아요. 원래 우리가 보면 은행에서 뭐 100만 원 묶음들 보면 그렇게 돈 띠지 있잖아요. 예, 띠지 있죠. 띠지가 그렇게 길게도 나오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돈을 이렇게 많이도 묶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도 봤고. 이 원래 띠지가 이만한 띠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묶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은행을 다녀봐서 알아요. 아, 네. 제가 옛날 출납계장을 좀 해서 은행에서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러니까 로또가 행복은 아니에요. 로또가 행복이다라고 이게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자녀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야 내가 그동안 잘 못해줬으니까 내가 해줄 건 없고 요거 너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엄마랑 해서 좀 써라 이랬으면 그렇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건데. 그럼요. 참.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고독사한 분들의 유품에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특징들이라는 것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술병들이 많아요. 결국 술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요. 왜 이분이 고독사로 돌아가셨는지를 봐야 돼요. 예. 1인 가구라고 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1인 가구가 고독사 아니에요? 요즘은요. 동거가족 고독사도 많아요. 아니 동거 가족이 어떻게 고독사를 하냐고요? 우리가 이제 한 집에 이렇게 살지만 4식구, 5식구가 살지만 유독 소통이 안 되는 한 분들이 계시기 마련이죠. 은둔형 외톨이. 그럴 수 네. 있죠. 예. 뭐 청년부터 자란 은둔형 외톨이도 있지만 약간 성인형 은둔형 외톨이들도 요즘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에서 안 나오는 거죠.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아, 그리고 다른 식구들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배에서 나온 식구이긴 하지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야. 예를 들어서 집안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인 할머니라든지 예. 그런 아버지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또 워낙 좋은 집에 살다 보면 이게 방문의 틈이 딱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들은 보면 그 방의 냄새들도 잘 안 나와요. 요즘에 틀이 워낙 잘 나오니까. 그러면은 돌아가신 지 한참 만에 요즘 잘 안 나오시긴 하는데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문을 열면 잠궈 놓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예. 그래서 너무 두드려도 연락이 없으니까 얼굴 안 본 지 한 달은 넘은 것 같고 예. 그래서 문을 열쇠를 열고 들어갔더니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냄새가 났던 거죠. 이게. 아니 그래서- 밥을 먹는지 잠을 주무시는지 뭘 하는지 이거 다 하나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네요. 네. 식구가 아니네요. 이게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거든요. 한자로 보면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거는 진짜 방치네요. 근데 서로가 방치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늦게 발견이 되셨어요.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워낙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랑 무슨 일을 뭐 의논도 안 하고 음흠. 이렇게 돈 씀씀이도 헤프신 분이라 그걸 자꾸 이제 우리한테만 돈 씀씀이가 헤프다고 하는데 본인은 더 심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랑 논쟁이 자꾸 있고 네. 좀 얼굴 붉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러게 됐고 본인들은 또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직업이래요. 아. 봤더니 이제 그 유명한 입시 학원에 온 가족분들이 매달려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그 부자 또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또 누군지 금방 좀- 신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예예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동거 가족이라는 표현이 참 네. 이게 말 참 말도 안 어폐가 있는 말이죠. 가족인데 네. 거기에서 고독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혼자 산다고 무조건 또 고독사 위험군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의 특징이 보면 약간 외톨이 같은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기존에 뭐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살았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이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지내다 보면 뭐 이렇게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얼만큼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았냐, 그리고 뭐 이렇게 친화력 같은 거, 그리고 이분이 어떤 성격이었냐에 따라서 이런 죽음을 맞냐 안 맞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예. 대체적으로 그분이 남다른 좀 색깔이 좀 강한 성격의 소유자다 보니까 소통을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좀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즘의 고독사라고 하면은 예. 과도한 빚 때문에 과도한 빚. 그런 빚들이라는 게 보면 이분이 뭐 이렇게 씀씀이나 이런 게 해퍼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로 건설 경기 쪽이나 이런 무슨 약간 공장 쪽의 1차 산업 쪽들이 많이 붕괴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가족을 건사해서 생활을 해 오시다가 결국은 우리가 돈이라는 게 보면요. 벌면서 쓰는 거하고 못 벌면서 쓰는 거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한 2달 정도만 못 벌면은요. 어유, 그럼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달 갚아야 될 카드 대금을 그달 못 갚게 되면 거기서 붙는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계속 붙는 거죠. 그럼요. 계속 계속 복리로 붙어 커져가요. 버리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집의 가장이 판단을 할 때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겠다라는 아이고야.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쉽게 얘기를 해서 다중채무자들이 그 빚을 탕감을 받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1인 가구가 돼버리는 거죠. 고독사하는 사람들은 징후가 보인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면 그런 것들이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그게 중단이 됐는데 네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음. 그리고 자기 몸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40대 후반부터는요 젊을 때하고 달리 이제 운동을 따로 해줘야 되고 식단 관리도 그럼요. 해줘야 되는 나이가 돼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살아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리고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 아, 그런 자기 주장. 분들이 특히 고독사에 좀 위험 빈도가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몸 관리 안 하는 분, 그리고 자기 주장 엄청나게 강하게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고독사를 네, 정말 그거를 막으시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깨트려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이 세 가지가 같이 겹치게 되면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보통 이제 그래요. 제가 현장에 일을 하러 가다 보면은요, 동네 어르신 분들이 항상 나와서 먼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아, 저 집 오늘 청소하러 왔구나. 예. 그래요. 그래서 네, 잘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 얼굴은 본 적은 없어. 근데 뭐 맨날 술 사가지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아마 집에 술병이 많을 걸. 아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나는 여기 2층에 사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술은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예.
갖다 버리는 건 못 봤대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원래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이 없고 한번 얘기를 섞어봤던 동네 분들이 계시는데 성격이 너무 날카롭다는 거예요. 뭐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처럼.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는 이게 대체적으로 동네 분들이 증언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느껴보면 그래요. 딱 공통점이 딱 세 가지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게. 술과 자기 관리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 주장 강하고. 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요즘 뭐 당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들이 높은데 그 당뇨 제2 당뇨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저혈당 쇼크로 해가지고 예.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간 경변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각혈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술을 많이 드시면 맞아요. 간이 나중에는 굳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피가 이렇게 심장에서 이렇게 간으로 들어가야 될 게 못 들어가서 그렇죠. 식도나 위로 그렇죠. 토하게 우회를 되는 하면서 이게 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미 이제 상황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한 고독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주무시다가 저혈당 쇼크로 돌아가시는 고독사가 요즘 제일 또 많은 편이긴 해요. 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될까 궁금합니다.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는 유품정리사가 되면서 한 가지 배운 건 있어요. 어떤? 나도 이렇게 술 마시고 술의 용기를 빌려서 집사람한테 한마디씩 이렇게 큰 소리를 떠들고 그러다 보면 네. 나도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닌가. 왜 우리는 다 알아요. 보면은 부인이랑 언쟁이 좀 있을 때 보면 애들이 엄마 편을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 혼자 이렇게 왕따가 당하는 느낌이고, 그렇죠. 그게 또 화해를 빨리 안 하면요 곡이 길어져요. 그럼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나도 이러다가 고독사로 죽게 되고 이혼당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인가. 엄습해 오는군요, 그게. 그래서 저도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예. 저는 술 끊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아, 이 일을 하시면서 술 끊어버리고요. 끊으셨군요. 담배도 딱 끊어버리고요. 아. 네.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그리고 고독사 안 보니까 당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보면 그래요. 제가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거는요. 집사람이 꼭 옆에서 당신이나 잘하지 왜 그걸 아, 그러냐고. 예. 자기는 뭐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그럴 때는 자기는 할 말 다 하거든요. 예. 근데 애 아빠가 뭐라고 하면은 꼭 그래요. 그래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말을 안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부인한테 저거 좀 하라 그래야지 저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싸움을 아내를 하는 통해서. 일들, 서로 언쟁이 있는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추가를 하자면은 왜 그런 게 있어요. 왜 그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고 뭐 한 3개월 1년 뭐 이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네. 될 것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그래요? 뭐 좋은 데 가가지고, 그죠? 뭐 좋은 구경도 하고 그렇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싸울 일을 안 만들 거예요. 예. 그러면 얘기를 주로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 싸울 일이 안 생기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하고 들어주기만 하면 싸울 일은 안 생겨요. 예. 저는 그래서 내가 한 시한부가 한 20년 정도는 그래도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 그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죽음을 그러면은 준비하는 거군요, 그게. 맞아요.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비 유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우린 다 예비 유가족이고 다 그래요, 사실. 네. 그게 짧으냐 기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뭐 시한부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예비 유가족 뭐 그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준비를 하시지만 네. 유가족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장례지도사 생활 때부터 해서 죽음과 관련된 생활을 지금 3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항상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유족들이 고인과의 헤어짐을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고 항상 속상해한다는 거죠. 예. 근데 돌아가신 분, 곧 죽음을 맞이하실 분들, 한 30년, 40년 남으신 분들도 물론 가족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뭐 이렇게
삶을 영위해 가셔야 하겠지만 예. 남겨진 그 뭐 미리 유가족이 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예. 자꾸 시간 핑계 뭐 이 핑계 저 핑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담은 하루라도 1년에 한 뭐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쪼개서 같이 부모님과 아니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 유품들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사진이거든요. 사진이요. 사진이라는 게 보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놀러 가서 그 좋았던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남기는 게 사진, 그런 영상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유품 정리사 김세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제가 다니는 현장의 대부분은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 자기의 스스로 몸 관리를 하지 못해서 많은 병을 앓고 그러다가 가족들에게까지 좀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뭐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고 예.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예. 왜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렇게 술을 줄이거나 음. 끊질 못해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실까? 나까지 이렇게 걱정시킬까? 그래서 우리 남겨진 자식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걱정거리나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유품 정리사 김세별의 인생책 그걸 하나 꼽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제 인생 책은 법륜 스님의 책이거든요. 그래요? 네, 법륜 스님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내시긴 했는데 예. 그 중에 최근에 나온 책 중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 수업. 네, 법륜 스님께서는요 항상 그 증문즉설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냥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면서 그거를 해학적으로 좀 많이 풀어주거든. 있는 그대로 예. 뭐 감정의 골이 깊어진 뭐 부부 사이의 얘기라든지 맞아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얘기들을 정말 쉽고 우리가 한 끗 차이로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책을 읽으면서 요즘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왜 어.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갱년기가 오면서 예.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 그리고 그런 법륜 스님의 그런 증물즉설 이렇게 베스트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김세별 대표님한테 인생 수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진짜. 죽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언제나 유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준비를 해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이것들을 많이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티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것들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내일은요. 오늘은 죽음 얘기를 했는데 내일은 귀신 얘기를 좀 해볼 예정이에요. 내일은 퇴기사, 특히 그 MZ 퇴기사 아주 잘생겼어요. 그분을 직접 모셔서 박이율 씨 엄청 유명하신 분이세요. 지상파 이 연애 프로그램에도 또 한동안 계속 나오시는 박이율 씨를 모시고 귀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교회 안수 집사긴 합니다만 퇴기를 하는 분하고 한번 그 얘기를 심도 있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셨던 김세별 대표와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